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요 2월 과세 제도하고 유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2월 과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렸고, 그 중에서 좀 더 체크할 게 원래 5년 이내가 되면은 2월 과세가 되는데 어떤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수용이라든가 사망, 비과세 요건의 주택이라든가 2월 과세 적용받지 않는 것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때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 해당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그 교재 414페이지 414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거기에 가로 5번이 이제 2월 과세 규정이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제도의 취지, 2번 2월 과세 요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 3번에다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이게 바로 이제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는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주제가 그 이름이 뭐예요? 부당한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 부당한 행위 계산을 인정 못 해주겠습니다. 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운 거라는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합법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는 민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민법적으로는 합법이야. 그런데 부당하다. 이 법률행위가. 그럼 왜 부당한 것인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세청은요. 다른 거는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세청 기준에서 봤을 때 세금이 줄면 이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인정 못 해주겠습니다. 다시 재계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적용 요건이 있어요. 적용 요건. 그 요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돼요. 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족관계라든가 아니면 지분율 관계, 요 관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자, 두 번째 조세 부담의 감소를 해왔을 때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 그러면 이 거래 유형이 중요한데 이 거래 유형이 두 가지예요. 거래 유형이 두 가지.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요 2월 과세하고 비슷한 증여 후 양도 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우회 양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가보다도 저가로 양도가 되거나 아니면 고가로 양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거래를 말합니다. 자, 시가보다도 저가로 우리가 양도가 되거나 아니면 고가로 양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증여 후 양도가 됐을 때 이런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거래가 됐을 때는 이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증여 양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여기는 증여자예요. 증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중자예요. 수중자.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해요. 그리고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무슨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안 들어가요.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안 들어가고 비속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2월 과세로 적용이 됐거든요. 즉, 제가 아까 부부지간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 엄마하고 뭐 딸, 자, 이런 관계에서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는 누가 있을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계신 형제자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형제자매한테 문자 한번 보내세요. 야, 잘 있었냐? 그러면 이제 뭐 퀘스천 마크 오겠죠. 웬일이냐? 하겠죠. 자, 그럼 여기는 형이다. 여기는 동생이다. 이거예요. 그럼 형이 동생에게 증여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5년 이내 흐름은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일단은 2월 과세는 차이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수증자가. 얘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얘가 키맨이에요. 얘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데 얘는 납세의무자가 이 부당행위를 주도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부당행위를 주도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자. 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거예요.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쟤는 증여세를 냈다면 경비인정이 됐었죠. 하지만 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증여를 부과를 취소시켜. 취소. 증여는 무시해버리고 취소합니다. 네, 없던 일로 하겠다 이거예요.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2월 과세는 둘 간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 주모자, 공모자하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주모자, 공모자하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모자, 공모자 간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간이 통산이 5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요게 바로 그 부당행위산 부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대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당행위의 포인트는 조세부담의 감소 효과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여했던 증여세가 100만 원 나온 거야. 그런데 양도했더니 세금이 1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220이죠? 그렇죠? 220.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을 더했더니 얘는 220만 원 나온 거예요. 220만 원. 그런데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봤더니 얘는 세금이 얼마냐? 300만 원이야. 300만 원. 300만 원. 자, 그러면 220만 원 낼 거 300만 원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 양도하면 300만 원 나오는데 우회적인 양도하면은 얼마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80만 원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부담의 감소가 온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요 2월 과세와 부당행위를 비교해서 이렇게 표에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저처럼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표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꼭 복습을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표로 가볼까요? 417페이지 보세요. 417페이지 보시니까 특수관계자에 따른 징여재산에 대한 부당이익산 부인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관계자는 자, 밑줄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및 직기존비속은 제외한다. 예, 2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및 직기존비속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월과세는 그 적용자산이 딱 제한전이에요. 부동산과 권리, 이용권만 들어가지만 부당행위는 다 들어간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2월과세나 부당행위는 5년 이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과세라는 것은 수증자가 납세문자가 돼요. 수증자가. 하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당초 징여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당행위를 주도한 주모자가 납세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수증자가 된다.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그 2월과세는 징여세가 경민정이 되지만 얘는 경민정이 아니라 요 징여가 취소야. 이걸 부당행위로 보거든요. 그럼 부당행위니까 취소니까 뭐예요? 효력 상실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당초 징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무. 예. 얘는 연대납세무가 없었지만은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거야. 즉 여기가 주모자고 제가 공모자가 되는 거니까 주모자 공모자 간에 연대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2월과세는 부당감소 여부를 안 따지는데 부당행위는 부당감소 여부를 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여 우양도 저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그러면 2월과세하고 부당행위가 비슷한 점은 없냐? 비슷한 점은 뭐냐면 얘도 5년이고 얘도 5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취득가액은 징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수증자의 가액이 아니라 징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징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해준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시가 대비 저가로 팔거나 고가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가로 양도가 됩니다. 저가로 양도가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죠? 양도가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양도가액이 줄어들면 차익도 줄고, 차익이 줄면은 세금 요율이 떨어지니까 세금도 줄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시요. 양도가액이 줄면 차익이 줄고, 차익이 줄면은 소득금액이 줄고, 과표가 줄니까 세금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가양수는 필요경비가 업이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그럼 필요경비가 업이 되면 차익이 줄고, 차익이 줄면 과표가 주니까 세금도 줄어들겠죠. 해석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거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형하고 동생. 이때는 뭐 2월과세 부당이익처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징여 양도는 특수항해를 이렇게 나눴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시가저가는 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제3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할 때도 금매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금매물 같은 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매도인이 원래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뭐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푸틴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은 완전 폭망 아니겠어요? 지금 뭐 루블화로 뭐 결제를 하고 뭐 달러 안 된다, 금융거래 차단시켜 버린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러시아의 수출 주력 기업이었다면 그냥 망하는 거죠 지금. 네, 푸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빨리 회사 살려야지.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뭐 팔고 뭐 파는 거야. 이런 게 가끔씩 중개사면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있으면 이런 물건을 여러분이 딱 잡으면 돈 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남의 아프면 나의 행복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아프면 나한테는 행복이야 또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매물을 던지게 되면 싸게 팔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3자와의 거래도 싸게 거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하물며 제3자도 그럴진데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얘기 요지는 뭐냐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당행위라는 기준점을 제시해달라 이거예요. 좋아. 그러면 그 기준점을 제시해 줄게.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거래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그동안 출제된 걸 보면은 3억 이상 차이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왜냐면 3억 이상이나 차이 났는데 이게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낼 거고 거의 여기에 걸려요. 여기 거의 요 시가의 5% 기준이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요 시가를 1억이라고 가정하고 요 저가 금액을 6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부당거래냐 따져보자. 자, 그러면 1억짜리를 6천에 팔았으니까 4천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부당거래가 아니야. 3억 기준일 때는. 자, 그런데 그 다음 기준이 뭐냐면 그 다음 기준은 시가가 1억이면 1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5%. 그럼 1억이 5%는 얼마야? 500이죠?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느냐?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부당행위로 보겠다. 그러면 요 거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1억으로 보겠다는 거죠. 다시 재계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부당행위상 부인.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짜리를 9천에 팔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500만 아니야. 뭐 9,700에 팔았다. 그러면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부당거래가 아닌 거죠. 맞죠? 자, 얼마든지 사례화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 416페이지 우리 기본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여기다 별표시 하나.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 그러면 기억은 시가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이 됩니다.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다거나 경영지배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만 드렸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자 418페이지에요. 거주자 을에게 그 건물을 증여하고 4년이 될 때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1번 을이 갑의 배우자다. 자 배우자라고 했어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중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해준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소멸이 됩니다. 그럼 혼인관계도 이거는 뭐 5년에 불가피한 거냐? 아니요. 혼인은 안 돼요. 혼인은 이거는 사망이라든가 수용 등은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지만 뭐 중간에 이혼했다고 해서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합니다. 상관없어요. 네, 왜? 고의적으로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래도 2월 과세는 성립되기 때문에 증여자 갑이 취득한 가액으로 해준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의 배우자가 됐을 때 장기 모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자, 수중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 해준자. 그렇죠? 증여한 자가 취득한 날 해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따져줍니다.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직기조미서 외이자가 됐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 합이 자 증여세와 양도세 합이 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크다. 얘가 더 커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양도한 거 보죠. 네. 오히려 요 증여나 요걸 통해서 요 금액이, 그렇죠? 네. 요 합반 세금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뭐 계산한 것보다 컸었을 때는 2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얘가 더 크다. 지금 7천에 3억이면 2억 3천이 되는 거고 1억에 3억이면 2억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얘가 더 클 수 있잖아요. 2월 과세 안 하는 게. 그땐 이걸 하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을이 갑의 배우자가 됐습니다. 그럼 연대납세 뭐냐? 2월 과세는 연대납세 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그 2번입니다.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이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했을 때 틀린 것은, 자,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타인에게 양도했다. 자, 그러면 얘는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으로 봐 과세가 되느냐? 6년이 지났느냐? 자, 얘는 5년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5년. 6년이 지나버리면은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촌형이라고 했으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촌형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봐야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6년이 지나버리면 갑이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5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5년 이내. 5년 이내다. 이걸 명심해야겠죠. 그다음에 2번 비삼용 토지를 양도합니다. 자, 비삼용 토지 양도하면은 여러분들 비삼용 토지는 장특 공제가 돼야 한대요. 돼요. 토지는 이 3년 비삼년 안 따집니다. 대신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게 미등기 안 되고 3년 미만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안 되고 그다음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가 안 됐었죠.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여러분들 사촌형은 특수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사촌형은?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말이 안 되겠죠. 사촌형 물론 우리 실전에서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사촌형.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만 원 양도했어요. 그럼 8억으로 계산하느냐. 자, 8억짜리를 7억 5천. 8억짜리를 7억 5천. 8억짜리를 7억 5천으로 했어요. 7억 5천. 자, 그럼 시가가 8억이니까 8억이 5%. 50은 4억이고 4천이죠. 그럼 4천만 원 이상 차이 났나요? 이상 차이가 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당거래로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당거래가 되는 거니까 어디 갔어요? 요 7억 5천 인정하지 않는 거고 8억으로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죠?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미등기 양도 제자산이 아니면 70%. 예. 70% 됩니다. 미등기는 70% 된다. 그래서 양도차액의 70%, 7천만 원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러면 지금 다 풀어드렸죠, 제가?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2월 과세 패턴으로 또는 부당행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이렇게 그림 그려 가시면서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딱 한번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네. 자, 그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긴 터널을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 납세 절차.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얘기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봤었고요.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첫 번째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추계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가 마이너스 장특공제가 있었고, 최소한의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면 이게 과표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자, 요거 양도예요. 양도. 양도. 그럼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그 다음에 1년 끝나고 나서 신고하면은 얘는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거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은 예정 신고를 하고 싶으세요? 확정 신고를 하고 싶으세요? 빨리 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죠? 아니,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가 세금 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확정신고를 하지 누가 예정신고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예정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예정신고라는 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예정신고를 유도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끔 하자 이거야.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끔 하자 이거예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끔 하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신고 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냐? 얘는 여기 보시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래요.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마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4월 12일이 양도일이다. 이날이 잔금 날짜예요. 그럼 이날이 잔금 날짜면 4월 10일이 속한 달의 말일, 즉 4월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질문에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 그럼 틀립니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배우셨죠? 중개사법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중개사고 터지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공법은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구나. 그럼 차라리 이걸 중개사법을 보내서 토지 중개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러면 얘기 논점 뭐냐면 만약에 토지거래 구역에서 자 대금을 청산했어요. 대금을 청산합니다. 그럼 대금을 청산한 다음에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 허가가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죠, 무효. 이거 무효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개하면 이제 멱살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중개법에다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효력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보면 안 되고 허가 기준으로 봐야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청산일이 4월 12일이고 허가일이 4월 15일이면 12일이 기준이 아니라 15일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허가일 또는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달에 역시 말일부터 2개월이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네. 부담부 증여.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또 뭐냐? 부담부 증여 얘기했잖아요. 즉 증여와 양도가 동시라는 거랬죠? 그럼 소중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물론 우리 시험법이 없습니다만 증여세 신고가 언제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까지거든요. 그럼 양도세 신고는 2개월이야. 그러면 증여자는 2개월, 소중자는 3개월.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 맞추자. 그래서 증여 쪽에 포커싱을 맞춰주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를 한 거예요? 과소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자, 그럼 무신고한세가 20%잖아요. 20%. 20%가 되는데 확정때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50%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면 20%에 50% 감면이면 10%만 우리가 물게끔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정신고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20페이지에 보시면 납세 절차, 자, 개요 건너뛰고 납세지.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가 되는데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그렇죠? 체크. 비고자는 이제 주소지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네,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으니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별표시 2개. 자, 2번. 자, 2번에 예정신고무자는 1, 2, 3번인데 그 중에 2번에 색깔 칠해져 있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 손실이 나도 신고해라. 네, 신고해라. 왜 이건 무슨 말이었냐면 과세관청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과세관청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정신고 기한이 있는데 1번의 기억 원칙, 2번의 니은의 예외. 자, 기억과 니은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식은 건너뛰고 3번 별표시 부담보증이요. 자, 부담보증이요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이 공식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자,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1번 무신고한세 밑줄, 2번 과소신고과산세 밑줄, 3번 자, 거기에 0.025%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0.025에서 요 율이 0.022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국세는 요게 율이 좀 떨어졌어요. 요걸 반영해서. 자, 그 다음에 6번 무신고 관세 감면. 요거는 뭐냐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이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요. 1번이 예정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확정 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안 했는데 확정 때 주면 요 가산세를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율이 1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는 얘는 과소신고, 그 다음에 20%는 얘는 무신고가 되고 40%는 부정신고예요. 40%는 부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그럼 부정신고는 이제 부정과소신고, 그 다음에 부정무신고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자가 붙었을 때는 무조건 4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부정일 때는 40%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3번에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1년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하는 거고 얘도 토지 예정신고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할 때 출국, 이민 가버리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가기 전에 신고하고 상속은 이제 재산권 분쟁이 있다 보니까 6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볼게요. 423페이지에 개요 건너뛰고요. 납세무자의 동그라미 1번, 2번. 자, 2번에 색깔 칠해져 있죠. 뭐가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실 나도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은 그 박스에 보시면 별 표시. 자, 원칙이 5월달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을 때는 허가 해제일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2번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자, 확정신고 생략 별 표시 하나. 자,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다만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어요. 그럼 A 자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했어요. B 자산을 예정신고했어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얘가 누진세로 6에서 45%, 얘도 6에서 45%. 그러면 이때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다시 A자산과 B자산을 합산해서 누진 효과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진세율의 포인트가 뭐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껑충 뛰는 거거든요.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6에 4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진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6%대 나왔다 이거야. 6%대. 근데 여기서는 뭐 20%대가 나온다. 어? 그러면 오히려 얘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해석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응? 그럼 세금을 추가로 더 받자. 세금을 추가로 더 받자. 이 얘기예요. 추가로 더 받자. 그 다음에 4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산세가 있는데 그래서 다만 읽어볼게요. 다만 해당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424페이지 맨 위에 하는 거예요. 해당 과세원의 누진세율, 즉 6에서 45%의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정신고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적용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비자산을 그 다음 기로 팔아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년 안에 2번 이상 거래하는 것은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역시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이 이거예요. 2번은 뭐냐면 그럼 예정 때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가산세를 물었어요. 그러면 확정 때 또 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미 한번 물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시, 5번 별표시입니다. 네, 5번.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규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환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입법 취지가 이거였거든요. 취득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취득가액을 모르니까 환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지 5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양도가 됐을 때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감정이나 환산 취득가액의 5%만큼을 결정세액에 더하자 이거예요. 5%만큼을. 응? 가산세를 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5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 가격을 모른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취득 금액을 이걸 환산가액으로 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환산가액이 업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차익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과거에는 절세법으로 많이 사실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는데 그냥 모른다 하고 환산해 버리는 거야. 이걸 절세법 썼는데 국세청이 발견한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익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조세 회피라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합법인데 뭔가 이 탈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증축한 지 5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모르겠다? 이거 인정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환산후 신고 들어오면은 감정 환산 취득가액이 5%.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의 5%만큼을 가산세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의 5%면 얼마예요? 500이거든요. 500만 원만큼 가산세를 붙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번에다가 주의 쓰세요. 주의. 이런 거 아주 혼동될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죠? 산출세액이 없어도 해라. 낼 게 없어도 이거 해라. 낼 게 없어도. 네. 자,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요 가산세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물납부 날납부하고 국외자산하고 이제 지방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